재벌, 그러니까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어떤 이제 좀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이제 이 서론의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재벌은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명가암을 동시에 드러내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을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고 또 재벌을 한편으로는 비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재벌이라는 걸 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래서 재벌이 이제 성장의 엔진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걸 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시때때로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어떤 이제 불법 부당 행위의 문제, 즉 이제 탐욕의 화신, 이걸 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장의 엔진, 탐욕의 화신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이제 선배님이자 또는 이제 선생님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80년대 한 중반쯤에 여러분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재벌 땡땡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그래서 요 제목이 뭐냐면 재벌이 갖고 있는 양면성 또는 그 재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중적인 어떤 인식,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표현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재벌 개혁 운동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지만 저는 진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저는 재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재벌을 사랑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벌을 사랑합니다. 즉, 재벌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타도한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라 재벌이 정말 한국 경제의 어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기업 형태로 거듭나기를, 그거를 통해서 재벌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다 더 공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조직, 산업 조직, 경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재벌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정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시장 집중도입니다. 아주 시장을 잘게 쪼갰을 때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평균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쭉 보면 하락 추세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문이다. 약간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거 왜냐면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망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바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계기가 된다라고 막스 책에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위기가 딱 오면 좀 높아졌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집중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80년대부터입니다. 이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산업 집중도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건 하락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죠? 쭉 하락해 오다가 외환위기 때 잠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래서 이런 위기 국면을 빼면 시장 집중도나 산업 집중도나 다 집중도가, 즉 독과점의 정도가 완화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정경련이 출충제와 같은 재벌 규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딱 보여줘요. 자, 봐라. 우리나라의 독과점도가 계속 하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인위적인, 더더군다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출충제와 같은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규제 완화론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정경련이 요 그림은 안 보여줘요. 근데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50대 기업이고 요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의 점유율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보면 이제 80년대에 이게 경제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황이 되게 되면 집중도는 낮아집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막 하면 새로 생기면서 성장하니까. 그래서 80년대 집중도가 하락했다가 이제 이른바 3조 호황 국면이 끝나면서부터는 이게 다시 그냥 유지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미로 들어가서 특히 외환위기가 터지는 그 순간까지는 집중도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뭐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일반 집중도가 다시 하락하다가 이게 이제 2002년입니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집중도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 그림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추세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요 때를 빼고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오히려 80년대 말 이후부터 외환위기 때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외환위기 때 잠시 하락했지만 2002년부터 다시 경제력 집중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슈를 볼 때 이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집중도 지표가 우리의 관심사에 훨씬 더 잘 부합하는 지표입니다. 제 주장은 이 그림도, 공정위가 그린 이 그림도 우리나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4주제 때 기업, 미시적 측면의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이유입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작성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50대 기업, 100대 기업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50대 개별 기업, 100대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뭐냐면 삼성전자 따로 들어가 있고 삼성전기 따로 들어가 있고 삼성물산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따로 들어가 있고 기아자동차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 50개, 상위 50개. 가장 큰 개별 기업 100개.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거는 개별 기업의 집중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개 계열사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왜 이 지표를 쓰느냐? 그건 또 역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이 되니까 그 하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이 밑에 있는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5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라고 표현하면 이게 50대 개별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작성을 했으니까 50대 그룹의 일반 집중도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자료하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그게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조차도 우리나라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대단히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주제 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데이터 좀 만들지 마라. 네가 좀 노력 좀 해봐라.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냐. 현실을 왜곡하는. 그때 왜 4주제 때 제가 보여줬지만 재벌의 부채 비율 따질 때 이거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 거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제거하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서 선진국 기업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안 하겠다면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자, 이 삼성을 비롯해서 범 4대 그룹의 총수들이 그래, 뭐 대통령은 임기 5년이다.
잠시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 안 해보세요. 한 1년, 2년만 투자 제대로 안 해보십시오. 이른바 자본 파업. 자본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스트라이크 또는 사보타지. 이거 한 1, 2년만 하면 어느 정권이 버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범4대 재벌이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3분의 1이죠. 여기 보면 30대 재벌 전체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의 얼마입니까? 거의 50%입니다. 거의 절반. 우리나라의 30대 그룹이,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의 반을 하는 거예요, 반. 이렇게 30대 재벌 전체나 또는 범 4대나 또는 삼성 혼자서라도 투자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민주 대통령, 진보 대통령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었죠.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그 사회의 마지막 권위예요.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원도 믿지 못하면 뭘 믿겠습니까? 결국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이제 따져봤는데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히만 보면 뭘 조사했느냐면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의 판결문을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하는 일이 원래 이래요. 뭐 하자 그러면 그래 깡그리 조사하라. 그래서 이 판결문을 다 해가지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냈는데요. 1심 피고인 149명, 이게 다 유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총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도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49명 중에서 106명이 집행유예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이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입니다. 특경가법에 걸리려면 배임으로 하려면 50억 이상을 해야 돼요. 탈세하려면 5억 이상 해야 됩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근데 그런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71.1%가 집행유예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등법원에 항소했죠. 그래서 항소심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149명 중에서 125명이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83.9%.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83.9%가 집행유예입니다. 빵이 안 간 거예요. 하루도.